정책기획 이슈 분석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요. 동국대 박명호 교수님, 명지대 신율 교수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김영철 교수님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이 선거제도가 정치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정당 투표로만 의회를 구성해왔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나치 정권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가 중간에 끊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바이마르 공화국에 있어서의 실패 원인, 나치의 등장 원인들이 역시 가장 중요한 전후의 정치 체제 플러스 선거 제도를 만드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종전 이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나서는 정당 체계가 이제 제도화되어진 정치 안정성이라는 것이 이제 보장되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식 제도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뉴질랜드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소수민족이죠. 이들의 어떠한 의회 진입이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대표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제도 논의에서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나름의 역사적 전통과 배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 필요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거고 선택을 한 거였지, 지금 이런 결과들이 벌어질 거라고 그때 예상하고 만드는 거는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부에서는요,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뉴질랜드 사례에서 봤듯이요, 다당제로 가게 된다. 소수 정당이 이제 의회에 진출하는 반면에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난립이라는 단어에 일단은 전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난립한다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다당제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목소리를 투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정당이, 그래서 다당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난립을 한다 하더라도 단 뭐 독일도 5%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최저 기준만 마련하면은 많은 정당이 나가도 저는 그거는 다원화된 사회의 본래적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당제를 만들어내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당제가 어떠한 다당제냐가 문제겠죠. 온건한 다당제, 즉 이념적 거리가 가깝고 해서 서로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당제가 있고, 쉽게 타협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다당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나서 오히려 다양한 정당들이 서로 협력하는 정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민사회 내에서 다양한 어떤 이하 요구들이 제도권 정치에서 대표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서 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극우 정당들이 반체제 정당으로 돌아서면서 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사회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또 극우적인 어떠한 의식이라든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서 체제 틀에서 서로 논의하고 자신들의 가치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체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민주주의 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의 대한당 2017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세력을 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대한당 협조 없이는 뭔가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기를. 근데 전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민주주의는요, 때로는 효율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효율만 따지고 본다면 일사불란한 권위주의 체제가 제일 효율적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를 설득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 전에 역지사지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타협이 나오면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사회나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아주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3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전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효율성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야, 이거 여소야대에서 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전시 같은 상황 말고는 여소야대가 일반적인 경향이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입법부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도 여소야대, 여대야소면은 그게 견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제3당의 도움이 협조가 필요하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정책 추진이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독일을 위한 대안 같은 경우 이제 뭐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극우 정당의 어떤 진입이 이제 우려의 상황인데. 오히려 저는 그러한 세력들도 제도권 내에서 같이 얘기되어지면서 중도화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온건화되어질 수 있는 측면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혹여나 그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의회 내에서 내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떠한 상황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들을 온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도 얘기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르팽이 그랬잖아요. 르팽이 프랑스의 극우 정치는 아버지 르팽이고 딸 르팽이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 르팽은 굉장한 극우주의자고 딸 르팽이 있는데 딸 르팽이 제도 정치권에서 하니까 아버지 르팽하고 비슷한 얘기하다 지금 굉장히 온건적인 주장을 하거든요. 현실적인 주장. 결국 다양성하고 우리 신 교수님 용어의 난립에 따른 전 난립을 싫어한다. 난립이 싫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파행 또는 교착, 그건 동전의 양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효과로는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지 결과적으로는 다당제를 가져온다. 다른 한 부분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다당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극단적이든 온건한 것이든 의회 내에 다수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연합의 정치로 이제 그걸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조건은 갖춰줬어요. 조건은 갖춰줬는데 그걸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 성과로 연결해 낼 수 있겠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수정당이 여전히 어쨌든 진출을 하긴 했지만 몫이 굉장히 적다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봉쇄 조항을 좀 더 완화해서 더 많은 정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양면적이죠. 그러니까 과연 몇 개의 정당이 의회 내에 존재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는 정체마다 다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게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거든요. 근데 무작정 이거를 그 진입 장벽을 낮출 수도 없고 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용어 이외에 사실 쓰기가 어려운데 아마 나라마다 상당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결국 독일처럼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60년 이상 잘 이렇게 굴려갈 수 있으려면은 정당 간의 협상과 토론이 굉장히 원활해야 된다. 과연 우리나라도 이렇게 작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독일처럼은 안 되죠. 뭐 그렇다고 독일이 베스트는 베스트가 아니죠. 맞아요. 바로 독일에게 맞는 거지. 우리에게 맞는 건 아니죠. 우리가 독일 축구를 이겼는데. 그렇죠. 맞아요. 준결승인가요? 축구를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원래 운동권 출신이라. 사실은 독일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권력 중심적 제도를 선호하는 전통이 분명히 독일에 있거든요. 단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권력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를 있잖아요. 정의 구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치는 정의 구현 수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를 선과 악,
흑과 백, 이분법적 구도로 딱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는 지지자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당이. 지지자들한테 다 욕먹고 지지자들이 다 떠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타협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뭐 자연스럽게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정치 문화의 어떠한 자연스러운 변화든 아니면 급작스러운 변화든 그거는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의 충격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은 정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러한 제도의 틀 속에서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육교를 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횡단보도와 육교가 있을 때 두 개가 다 공존할 때 과연 어디로 먼저 건너가려고 선택을 하길까요? 저는 뭐 횡단보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육교 밑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못 건너가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항의하죠. 네, 물론 아니 근데 이제 횡단보도는 못 건너게 이제 금지가 된 상태고요. 그러면은 육교를 이제 건너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제도의 효과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물론 독일식처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직금과 다르게 대립과 그러한 대결의 어떠한 정치 이게 아니라 협력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질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일정하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정책 중심의 정당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지향하려고 일단 노력은 하지 않겠나. 지금처럼 전 국민을 다 대표한다는 식의 정치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주장은 사라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죠.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실 비례대표의 비율이 늘어나고 이러면은 공정성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계속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죠. 비례대표는 내가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이제 그 오픈형, 개방형 이제 하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공정성, 객관성, 그다음에 과연 대표성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우려가 충분히 존재할 만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일종의 농공행상의 어떤 그런 그 수단,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것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불합리한 기득권은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가. 근데 그거는 여론의 압력으로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극복 가능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정당에게 읍소하듯이 호소하듯이 이제 민주적으로 공천해라, 민주적으로 공천해라 하더라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어야지만 정당들이 자성을 하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선출 방식을 통해서 비례 후보들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인물 중심의 그러한 선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당에게 투표를 하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정당들은 그만큼 국민들의 요구라든가 국민들의 어떠한 그러한 심판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공천 과정에서의 비민주적인 부분을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당 공천 절차를 독일식을 따라가자 뭐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죠. 독일식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유럽 대륙에 있는 국가들 뭐 상향식에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예. 후보 명부가 이제 작성되어지는 겁니다.
각 정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민주성이라는 것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꼭 후보 명부를 작성해라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법에서도 그것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후보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냥 하향식의 그러한 어떠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신화인데 상향식은 선이고 하향식은 악이다. 네. 맞아요. 라는 네. 좀 편견이랄까 일종의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꼭 상향식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지명도 얼마든지 민주적 방식이 가능합니다. 꼭 직선을 해야만 민주적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공천부터가 사실 선거전이에요. 공천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고 사람들이 일단 판단합니다. 일단 거기서 대충의 승부가 나는 거고 그게 대체로 선거 결과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당법에는 그냥 민주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주적인 것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독일식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면 독일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관련한 서류 일체와 기록 일체를 선관위에 제출토록 돼 있을 거예요.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게 꼭 민주적인 것이냐라는 건 얘기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우리 공천이 특히 비례대표 공천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웠고, 그죠? 민주적이라도 보기 어려웠고 투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비례대표가 늘어난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그들이 제대로 공천된 거냐에 대한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향식이 반드시 민주적이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를 들면 조직이 강한 사람이 상향식 공천에도 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최대 한도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천 방식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몫이죠. 외국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그거는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좋다고 했던 거 거의 다 들어와서 한 번씩은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그 하나의 제도는 효과를 나타냈는데 다른 거하고 다 이렇게 연동되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거나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또 많잖아요. 다 틈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틈을 공략하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자, 1부에서도 저희가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다당제 구도에서 대통령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 또 대통령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양당화의 경향이 내각제와 다른 이제 상황이 나타납니다. 대통령제와 다당제는 불안정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러한 연합정치라는 매개, 정치적 기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된 정치를 이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대통령들이 연정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대통령과 딴 목소리 내기는 되게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내각제가 그러면 필연적인 것인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먼저 시작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제일 젊은 분부터. 대통령제는 이제 양당제를 가져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어떠한 통념이 있는데요. 이러한 통념은 20세기 후반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의회제와 비례대표제 말고 의회제와 다수대표제를 하는 국가 중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도 안정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더 높습니다. 우루과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거기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러한 과거의 통념에 얽매여 갖고 관계성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해하고 이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터부시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난데? 네. 그래요. 저는 뭐 다 좋은데 대통령제가 뭐 궁합이 잘 맞고 안 맞고 아니고 이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시시하면 자연스럽게 양당제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살고 제도적 안정성이 담보되는 국가들 중에서는 대통령제가 되면 양당제로 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지, 양당제가 대통령제랑 궁합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전 조금 그 순서가 이게 좀 거꾸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내각제하는 국가가 대부분 다 다당제예요. 양당제에서 내각제하는데 영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현재 다당제를 유지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내각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권력 구조다. 근데 전 이런 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각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구테타를 실시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구테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각제를 무너뜨렸다. 근데 이게 혼란이다라는 등식을 머리에 심어놔서 그것이 여태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내각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근원,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답을 못해요. 효율성은 민주주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게 아마 대선을 하게 되면 양대 블록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대통령을 여러 명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연합의 정치가 이제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강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각제가 되면 그걸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제가 돼버리면 대통령 중심의 직선의 대통령, 국민 직선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자가 갖는 또는 그녀가 갖는 권력의 양에 비례해서는 도대체 이 연합의 정치와 그 의지에, 정치적 의지와 선의에밖에 의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명목상으로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총리의 선출 방식이나 선임 방식을 놓고 얼마든지 내각제적인 운영이 중간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게 좀 더 진화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내각제가 되는 거고, 그때 국민 직선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상징적 국가 원수에 머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의 이제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 대통령제 선호가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통해서 협의의 정치나 협치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 수단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출발점이 이제 선거제도라는 거죠. 국회가 다당제화 돼버렸을 때 불가피하게 된다는 거죠. 입법 연합을 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오스트리아가 생각나는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대통령 상징적 존재예요. 내각제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 원수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내각제를 운영하면서도 상징적 국가 원수를 직접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운영은 이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공식이랄까요? 그런 것보다는 제도들을 또 취합하고 또 변화시키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바로 의원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헌법 제41조 2항입니다. 근데 상한선은 없어요. 근데 하한선이 200인 이상이다. 그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게 없는 거로 저는 하다 보니 알고 그래 있고요. 됐겠죠.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선거구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 수 늘린다, 비례 늘린다 다 좋은데 이게 이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도 기준이 인구거든요. 인구 뭐 2대1로 원래 3대1이었는데 2대1로 바뀌었잖아요. 2대1이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교통 수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보편화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라는 거는 사실은 선거구 획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요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한다면 아마 좀 더 늘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비례를 안 늘린다 하더라도. 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의원 정수를 산출하나요? 다른 나라도 인구수 비율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한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뭐 몇만 이상이냐, 네네. 뭐 몇만부터 몇만까지 그 수준에서 이제 그 인구 수를 갖고 의원 정수를 갖다가 예, 새롭게 조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만약 그러한 식으로 하면 선거법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그 의원 1인당 국민 유권자 수, 대표하는 유권자 수를 좀 정해놓고 그걸 갖고 기준을 잡아서 의원 정수를 갖다가 획정하는 것들, 확대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 그럼 이제 말이 나와서 말인데 몇 명이 얼마나 이렇게 되는 게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부터 욕먹는 시간. 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이게 연역적인 발견이 아니라 균합적인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별 국회의원 수를 쫙 놓고 사회 지표들을 쭉 배치를 합니다. 네. 그랬더니 요 정도 수준의 나라들이 대체로 몇 명을 갖고 있다더라.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국회의원 한 명당 인구 몇 명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그럼 우린 좀 많다더라. 우린 대체로 적은 편에 아마 속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늘려야 된다는 논리를 피기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근거 있는 주장은 아닌가. 외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 이외에는 없는 거고, 인구가 이만큼이면 이만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맞아요. 국민적 합의의 어떻게 보면 또는 정치 전통의 역사적인 산물인데 대체로 조심스럽지만 지금보다는 좀 늘려야 된다라는 게 맞죠? 맞는데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욕을 혼자 다 먹고 제가 이제 혼자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줄여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저는 욕 안 먹습니다. 근데 저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300보다는 좀 높고 400보다는 좀 낮아서 한 350, 60 정도가 중간 단계로 이제 그 정도. 의원 정수 가장 많이 주장한 게 460석이에요. 네, 460석인데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특히 이런 그 정수 총원의 증원을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례대표를 비중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려면 총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거는 지역구 의원 수를 감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매번 선거 전마다 줄이는데 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반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총원을 늘려서 이쪽을 좀 늘리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주장도 있게 되는 거죠. 360석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은 뭔가요, 김 교수님? 그 기준은 이제 기존의 그 지역구 의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례 의석이 있고요. 그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을 경우 2대1이 이제 1대1을 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2대1로 하고 지역구 의석을 최소로 줄이는 방식을 이제 택한 겁니다. 사실상 그 비례대표나 그 지역구 의원이나 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저는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1대1까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게 아마 원칙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연동형을 전제로 하게 된다면 병립형을 하더라도 1대1을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보는 경우들이 아마 대체적일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건데 그럼 지금 이제 300석을 전제로 하게 되면 150대 150인데 지금 253개 지역구를 150개로 줄인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고 특히 우리는 또 인구 대표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8석이에요. 그럼 계속 좀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면적은 제일 넓은데 서울에 4배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점점 지역은 넓어지는. 이거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가 될 거고 2대1 정도 되면 일단은 최소한의 그 기준은 채운 거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은요. 저는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계산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고 정치권이 고민해야 돼요. 진짜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보면 몰라요.
예? 이 노력해서 알려고 하면 좋은데 노력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저는 허다할 거라고 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부터 저는 사실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해했을 때에는 늘려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각인이 나오는데 포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원위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쉽게 지역구를 줄이자라고 하면 크게 반발을 할 것 같고요. 비례의석을 늘리자고 하면은 또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라고 할 거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좀 대의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 왜 필요한지. 의사법부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대1은 아직까지 힘들 거니까 1대2로 또는 2대1로 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좀 국민들께 계속 좀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만 이해가 된다면 고무줄처럼 의석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래스카주 있잖아요. 알래스카의 그 큰 땅덩어리에 거기 한 명 뽑는데 뭐 우리 같은데 뭐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논리는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회의원 수 많다라고 해가지고 문제만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과거보다는 사실 굉장히 일 많이 하고 나아졌어요. 물론 저도 얘기할 때 비난하고 저거 할 비판하는 경우는 많지만은 옛날보다 나아지고 일 열심히 하게 된 거는 인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국회의원들 하면 맨날 뭐 일도 별로 안 하고 뭐 좋은 밥 먹고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그 필요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증가가 됐다라는 것 이걸 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당연히 지금보다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욕먹는 저도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이 높은 거는 솔직히 일을 안 해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문제겠죠. 그게 진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떤 지지자를 위한 일을 하는 건지 이러한 어떤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권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들 합니다. 국회의원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건 좀 없어야 돼요. 네, 분노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근데 그 특권이라는 것을 단지 어떠한 조항들을 없애는 것들 또는 의원수를 줄인다고 해서 특권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에 그 법관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한 재판에? 몇 명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200명 이상입니다. 법관이. 왜 그러면 200명 이상, 300명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한두 명이 했을 경우에는 부정이라든가 청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 상식에 맞는 법의 판결에 있어서 왜곡된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론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다 보면은 권력이 집중되어지고 그들의 권한은 점점 강화하면서 그러한 부정의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부패의 기회도 많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견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현실에서 지역에서 국회의원 중앙 정치로의 통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력 집중률은 굉장히 많이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중앙 정치 통로 역할을 지역구 의원들이 한다라는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특권 없애는 거 그거. 아니 우리가 왜 그 국회의원들 차량 관련된 것들을 왜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됩니까? 이런 것부터는 없애야죠. 하지만 숫자를 줄이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 정서상 이제 대단히 뭐 뿌리 깊은 정치 불신에 따른 결과물이겠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신이 꼭 줄여야 되는 대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 아닌데 오히려 더 잘하게끔 해야 되는 건데 이를테면은 여러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국회를 총액 예산으로 묶어놓고 수만 늘린다. 그러면 n분의 1이니까 뭐 이런 방식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봐도 아마 국회 예산이 1년에 1조 남짓일 거예요. 1조 아마 언저리 될 텐데 우리 한 450조 1년 예산 중에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뭘 아예 안 써야 되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 비용인데 의원을 늘리면 세금이 더 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방어 논리와 대안으로서 일부에서 제시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보좌관 제도 있잖아요. 정당이 보좌관을 운영하는 식으로 정당 국회 보좌관 풀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같은 테두리 내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대단히 개인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그렇죠. 이제 보좌관 특히 그렇죠. 아주 뭐 하나의 영주화 예. 이제 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집단화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차원인 거고 또 하나는 뭐 일부 있겠지만 생계형 국회의원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눈물이 나죠? 근데 의원들도 자기 희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비를 기존처럼 계속 받고 또는 또 인상시키고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마 우리 김영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늘어나 버리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 그들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아예 원천봉쇄하는 것보다는. 근데 국민들이 얼마나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서적 문제가 좀 남죠. 알겠습니다. 그 뉴질랜드 또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당시에 국회의원 수를 늘렸대요. 99명에서 120명으로 늘렸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대단히 현실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고 네. 두 번의 국민 투표를 했잖아요. 또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압력의 상황에서 정치 개혁이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맥락이 다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그 비례성 회복이 잘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이 뭐냐면 독일이 299명의 지역구 연커밖에 안 되는데 우리보다 독일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지역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원 한 명이 담당하는 지역이 물론 우리하고 똑같이 뭐 당원 협의회 지역마다 이런 것도 있고 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늘려야 된다. 늘리면 통로도 많이 늘어난다. 비례라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이 가면은 직능 대표성도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네. 그 직능의 이익도 제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죠. 예, 저는 아까 좀 360석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40개 국가들의 1996년부터 2017년까지의 데이터를 갖고 의원 정수, 그러니까 의원 1인당 국민의 인구수, 민주 거버넌스 지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번 상관관계를 봤더니 부패를 이제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줄수록 정치적 안정,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 이러한 항목들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가 나오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쉽게 서로 견제할 수 있고 협력적인 측면들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면 우리 김 박사님 말씀 맞다나 언젠가는 그 부정적인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나라는요. 예를 들면 18대 정개특위가 한 건 요만큼 했으니까 19대가 그걸 받아가지고 야 이제 18대 국회가 정개특위 요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더 진척시키자. 20대는 더 진척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되는 게 없이 계속 처음부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분절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성과도 완벽하게 구현되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긴 했어요. 아주 길게 보면. 근데 그 조금 더 갈 수 있었는데 못 가는 거 연속적이었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 룰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해관계를 좀 뒤로 미루면 이를테면 지금 국회가 만든 방안을 21대 국회에 가서 하는 거야. 네네. 그래서 23대부터 적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지금의 이해관계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냐는 아이디어도 존재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영국은 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랑 다른 점은 그 과정에서 의원이 셀프로 하는 게 아니라 배제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만약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고 공천 정할 때 예를 들면은 국회의원들 다 배제하고 우리 민간 영역에서 다 합시다. 그 사람의 안전은 누가 담보해 주죠? 이거는 뭐냐면 국회의원들 자체가 수를 줄이거나 지역구를 바꾸거나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시키거나 이런 현상은 결국은 자기의 밥줄을 끊으려는 도전이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생각을 해요. 당위론적인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실에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도 아마 국회에 많은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윤리특위도 아마 그렇죠. 사전 민간이 걸릴 거고요. 아마 세비도 아마 그 무슨 관련한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이제 마찬가지 방식인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결정을 내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하고 앞에 일종의 방패막이를 내세운 셈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사실 강제적이지도 않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중으로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요. 이 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를 이건 바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쉽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양원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각제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제보다.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임기가 가장 중요한 근간이거든요. 임기제가. 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임기 안에서 뭘 어떻게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게 임기제거든요. 그런데 의원 내각제는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훨씬 높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권력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반응성 때문이라도 정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전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그 유럽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의원 정수 문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요? 제도 개선 논의가 지난 한 20년 동안 이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해외에서의 또 여러 사례들에서 미리 걸러진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검증된 걸 전제로 도입을 해봤지만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지극히 한국적인 결과를 가져온 종합적으로 우리화된 한국화된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제도 설계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구체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당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큰 출발점은 국민적인 관심과 그 평가입니다. 만약에 제도가 바뀌더라도 유권자들이 그러한 자신의 어떠한 의무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심판하는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 제도가 잘 작동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제도가 아무리 바뀌더라도요. 대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심판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표들이 보다 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좀 같이 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한테 뭐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것.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이익과 연관된 필요성이 이것이다라고 그것을 자극하는 것과 당위론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당위론으로 설득하는 것은 계몽주의적 얘기고, 그러니까 요새 세상은 뭐냐면 계몽주의적 설득이 먹히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좀 정치권 같은 데서 혹은 언론 같은 데서 이게 너무 한쪽 얘기만 하지 말고 이 국민들의 이익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 늘렸을 때 돌아오는 이익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아울러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언론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의 개개인의 이익에 이러한 것들이 부합될 수 있다라는 것도 먼저 제시를 해서 스스로 판단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 제도에 따라서 국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또 이 국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 자리에서 뭐 한 번에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요. 무엇이 우리와 어울릴지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